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남한 영토를 점령하겠다며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남한 점령을 위한 노골적인 공격 의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해 우리와 미국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서 몸값을 높이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군사적 야욕을 어김없이 드러낸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심 메시지는 한반도 초강경 대응이었습니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 등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대남 군사적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쟁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조선 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핵협의그룹을 창설하는 등 북한 핵 확장 억제 강화 협의를 트집 잡으며 강대강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이어 추가로 정찰 위성을 3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해군의 수중 수상 전력을 제고하겠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 등을 겨냥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핵협의 그룹을 통한 핵작전 연습, 압도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 양 때문에 계속 이제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일종의 두려움을 전제로 깔고 있는 이제 사실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고. 그동안 김 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월 1일 신년사를 냈지만 올해는 하루 앞당겨 메시지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정은은 남북한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일 뿐이라며 남북 관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최근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북한 주요 인사들이 이미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가운데 남한을 공식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김일성 추석 때부터 주장해온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한 변화도 시사했습니다.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넘게 남북 관계의 뼈대가 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자체를 북한이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핵무력에 의한 대남 적화 통일의 단계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말폭탄이 향후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통일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이 쏟아낸 이 발언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면 우리를 적국, 교전국이라고 했고 또 우리 영토를 점령,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한다.
사실상 협박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발언을 한 걸까요? 일단 김일성 시기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원하는 건 자신들이 갑이 되는, 자신들이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고 헌법 3조를 강조하고 있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자신들이 갑이 되는 남북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거다. 따라서 본인들이 가장 좋았던,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정일 시기가 아니라 이제 같은, 김일성 시기로. 그렇죠,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으로 전환을 선언한 게 이번 그 김정은 발언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강요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은 북한 같은 경우에 신년사, 이 즈음하면 신년사를 통해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발언을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정은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1월 1일 신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까지. 근데 이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부터는 수세에 몰렸거든요. 지금은 자신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신년사라면 이제 노동당의 집단적인 결정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년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수재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대사변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북한의 실제 도발 시나리오 저희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의 핵능력 고도화, 그러니까 정찰위성 예고함 발사, SLBM, ICBM, 중거리 고체 미사일 이런 다양한 핵능력 고도화를 시도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NLL이나 MDL 인근에서의 어떤 재래식 도발, 그다음에 무인기 침투나 사이버 테러 이런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처럼 뭐 연평해 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이런 국지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원점이 분명하고 주체가 확인되는 도발보다는 일종의 복합 도발, 이 한국 국내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왜냐하면 이 총선에 대비해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도발은 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도발, 여론 분열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결국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거는 총선 국면에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파장을 미쳐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적 관계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미국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게 좋으니까 한국은 여론 분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한 보수 정권, 보수 여론의 응집 이런 차원의 이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건 그럼 뭡니까? 이렇게 갑인 위치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김정은 집권이 지금 12년이 돼가는데 성과가 없어요. 이번에도 경제 목표 초과 달성했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신들이 갑이 되는 남북 관계에서 갑, 그다음 미국 관계에서는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보유 인정. 그리고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본인들 북한이 갑이 되는, 북한이 주도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압박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강도의 압박 전략이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경우 비대위원이 결국 사퇴한 겁니다. 합리적인 비판에 바꿀 건 바로 바꾸겠다던 한동훈 위원장이 정작 기존 정치권을 답습하듯 여론 눈치만 보다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어젯밤 노인 비하 논란 등 과거 발언에 책임지고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인 오늘 신년사를 통해 국민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때 발언을 재차 강조한 건데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과 달리 여론을 살피고 버티다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론에 기대
임명 강행으로 돌파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며 논란 발생 직후 바로 사퇴시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논란이 벌어진 직후 사과한 것은 기존 정치와 다르다는 반응인데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에 대해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릅니다. 즉시 사과했으니 됐다는 뻔뻔함은 역시 습관성 망언병에 걸린 국민의힘답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당 신년회 이후 비대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비대위 추가 인선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 비대위원 사퇴에도 내년 초 대한노인회 사과 방문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결별을 통보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에서 활동 중인 양향자 의원에게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에 이르면 내년 1월 4일 신당 창당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퇴 후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거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신당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어디선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과 충청의 지역구를 둔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에게 합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칙과 상식은 모레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통합 비대위를 수용하라는 최후 통첩을 한 뒤 거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거부하면 탈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이낙연 신당 합류 여부에는 아직 고심 중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에게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대표는 채널A에 결국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가 빅텐트에서 모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 위주로 지역구 공천을 할 방침입니다. 복수의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불출마 선언 뒤 전국 유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행주 산성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창당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 그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 바로 초선 의원이죠.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통상 당과 국회 사정을 잘 아는 재선이나 삼성급 이상, 중량급 인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군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장동혁 의원을 선택한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의원님은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하셨고요.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당직 인선을 하면서 주변에 민주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자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오선의 조정식 의원인데요. 관행대로 중진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런 파격 인사를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초선 의원 임명이라는 이 파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의도가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 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됩니다. 장 의원은 채널A에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을 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동훈표 인적 쇄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동훈표 인적 쇄신 지켜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 정말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제 대통령 관저 만남이 올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아유, 장시간 차를 타셨네.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찾아뵙겠다고 해서 대구를 간 거고 또 서울로 초청하겠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찾아온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석 달 연속 이 만남은 좀 잦은 거 아닙니까? 네, 잦은 만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보수층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구속시키지 않았냐, 두 사람 간 풀리지 않는 매듭을 이제는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따로 안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빈소에 찾아온 이 전 대통령과 한 차례만 만난 적이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사면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직접 특별 사면을 했었죠. MB 정부 인사들이 현 정부 곳곳에 요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과는 굳이 만나서 엉킨 감정을 풀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뭐가 그때 다르다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새해를 맞아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대선 후보 때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안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된 이후로는 줄곧 김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해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로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만 참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 분열 조짐 속에 민주당 지지층에 거부감이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지 않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내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충원을 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행보가 맞느냐 정답은 없지만요. 새해에는 여야 모두 서로를 포용하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이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잠시 뒤면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선 이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나 이태원 참사로 축소됐다가 4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열리는 이 새해맞이 행사여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합니다. 보신각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혜주 기자,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현장에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자정까지는 4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벌써부터 들뜬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타종 행사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여파로 비대면으로 열리거나 축소되었던 행사가 4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겁니다.
오늘 타종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시민들을 구한 윤도일 씨 등 시민들이 추천한 18명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보신각 타종과 동시에 세종로 사거리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대형 구조물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보신각에서 세종대로 방향을 바라봤을 때 해가 솟아나는 것처럼 연출됐습니다. 제야의 종이 울리고 나면 K-팝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라 이른 시간부터 세종대로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4천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구간 곳곳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폭발물 산지경과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서울 보신각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새해맞이 핫플레이스, 이 명소로 떠오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대로 화려한 미디어 파사도 공연이 방금 전까지 펼쳐졌었는데요. 조금 뒤인 새해를 맞는 자정쯤에는 이 벽면 전체에 카운트다운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행사는 보신각뿐만 아니라 이곳 DDP와 서울 롯데타워 또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인데 그럼에도 열기는 한창인 것 같아요. 연말 분위기가 올해는 좀 더 뜨겁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전국 해넘이 명소에도 인파가 몰렸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다행히 구름이 걷히면서 2023년 마지막 일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만큼 너무 소중했던 추억들 같아요, 전부. 아이랑 같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거리 공연과 비축제가 펼쳐졌고요. 우리나라 가장 남쪽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해넘이와 함께 가족의 건강을 소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운동선수니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반 뒤면 다가올 2024년이 더 희망차기를 한마음으로 바란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해맞이 명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20cm의 이 폭설까지 내리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영동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릉 방향 영동 고속도로 횡성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새해 첫 해맞이를 위해 동해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에는 눈이 계속되고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원 빌로 새해 정동진을 가는 중입니다. 1시간 정도 더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 동해로 향하는 일부에선 정체가 빚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소통은 원활합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고속도로 교통량은 39만 6천 대로 지난해보다 12%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에서 강릉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평소보다 2시간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귀경길 정체 절정은 오후 5시쯤으로 8시간 넘게 소요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쪽 출발 전에 차량 점검과 월동장구를 꼭 준비해서 안전운전을 당부드리고 강릉 경포대, 정동진 등 해맞이 명소 주변 객실은 대부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일부 해안도로에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차량을 미리 주차해 놓기도 했습니다. 해맞이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해 지역 지자체와 경찰은 추가 인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그야말로 겨울왕국이었습니다.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인 터라 곳곳에선 눈길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장면을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도로 끝, 마을버스 윗부분이 보이더니 점점 사라집니다. 언덕을 올라오던 마을버스가 눈길에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빠르게 뒤로 밀려 내려오던 마을버스는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50대 행인도 미끄러지던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등산객을 들것에 실은 구조대원들이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서울 노원구 불암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폭포약수터 인근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반을 다쳤습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지만 남성은 아이젠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 하얀 파도가 덮칩니다. 해경구조선도 높은 파도에 크게 출렁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릉 주문진항 인근 해상 갯바위에 4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행 2명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들어갔다 악화된 기상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3m의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인 해경은 1시간 만에 남성을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울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집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버지가 곧 이사할 집을 청소하러 간 사이에 변을 당한 거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빌라 복도 곳곳에는 벽에 붙어있던 타일들이 화재 열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이 난 빌라 현관문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울산시 남구 빌라 2층 원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가 발생한 2층 원룸 안에선 5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원룸 주방 부근에서 가재도구,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있었습니다.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도 허리와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5살 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청소하러 간 사이 아이 홀로 있다 변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빠가 왔었어요. 경찰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막 급하게 자기가 애 아빠라 그래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선 5살 남자아이가 16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이는 베란다 난간 밑에 놓여있던 책상을 밟고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40cm 높이 되는 목조 테이블에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야경도 있고 막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다 호기심을 갖지 않았어요.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에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마저 뒤집혔습니다. 반면에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5위로 뛰었습니다. 시총액은 9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그룹은 올해 처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데 이어 시총 순위가 17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표 IT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5위였던 카카오는 택시,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들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이버는 AI를 내세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순위는 9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1위에서 4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성, LG, SK, 현대차 그룹 순이었습니다. LG를 뺀 3개 기업은 시총이 증가했는데 특히 삼성은 시총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코앞까지 회복된 영향인데 내년엔 주가가 10만 원을 뚫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급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가장 빠르게 수혜주가 되고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다만 2차 전지주는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해져 올해와 같은 고속 성장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늘리고 주택 구입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경제복지 정책의 핵심은 저출산 해결입니다. 먼저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영세 아동에 월 70만 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 35만 원이 지급됐던 1세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으면 몇째인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주던 첫 만남 이용권도 개선해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줄어듭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생한 가구에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1.6%에서 3.3%대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는 0.2%포인트씩 더 낮아집니다. 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고 2세 이하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도 태어났으니까 여기저기 나가야 할 돈도 많은데 내 집 마련이 되고 1.6% 정도라면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 새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자 우크라이나가 고강도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무차별 살상무기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화염에 휩싸인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흩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중심부를 미사일로 공격한 겁니다. 공습 직후 벨고로드 시내에 경보가 울렸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지고 108명이 다쳤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нанося неизбирательные удары по площадям и совершив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пытается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поражения на фронте, а также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ас на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썼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폭탄에 작은 폭탄 여러 개가 들어있는 집속탄은 민간인 살상 우려 때문에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반격은 러시아가 키이우 등의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Найбільш масована атака від цих покидьків майже 160 ракет і дронів. Обов'язково відповімо російським терористам на кожен удар. 전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금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스캔들에 연루됐던 한 억만장자의 성접대 리스트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리스트엔 전직 대통령과 연예인, 기업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금융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수감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1990년대부터 카리브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개인 소유 섬에 10대 소녀 수천 명을 데려와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3년 전 수감 한 달 만에 감옥에서 숨졌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앱스타인은 섬으로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소녀들과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뉴욕 연방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150명 이상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선 유력 정치인과 연예인, 기업가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monsters are still out there. You took our freedom, now we're going to take yours. 이미 이름이 거론된 유력 인사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고 공개 사과했으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앱스타인을 만난 걸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챗 GPT 같은 AI, 이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AI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사무직 분야엔 이 AI의 역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산타 모자를 쓴 채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화가 에이다입니다. I paint, draw and design using cameras in my eyes, my AI algorithms and my robotic arm. 기자의 증명사진을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입력하니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입혀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시절 모습을 재현하는 등 시공을 초월해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기존 인공지능은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학습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둑 원리를 습득한 알파고, 교통정보와 지도가 입력된 자율주행차가 대표적 예입니다. 올해 보편화된 생성형 AI는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추론으로 새 제작물을 만든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진화된 AI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노동력 절감 효과를 낳았던 과거와 달리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I called my boss back and we just sobbed over the phone because she was also finding out about my layoff for the first time today too. 올해 1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직원 12,000명을 해고한 구글은 광고 영업팀 개편을 추진 중인데 팀 전체 직원 3만 명 해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석해 제작하던 광고물을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광고 문구부터 최적의 노출 방법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These assets are automatically mixed and matched to find the top performing combinations based on which Google Ads channel your ad is appearing on.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를 만든 뒤 고객 지원과 광고 영업 담당 직원 등 9달에 걸쳐 16,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정리 해고 바람이 불어 올 한 해 미국 IT 업계에서만 약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we are seeing the most disruptive force in history here. 전문가들은 숙련된 인간의 영역이었던 고난도 분석과 예측을 이제는 생성형 AI가 더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 직업보다 연봉 1억 1,700만 원 이상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직업별로는 법률, 과학, 행정 분야 순으로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far greater jobs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the jobs of today will get better. 생성형 AI가 지구촌 직업 판도에 예상 밖 격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곧 타종 행사 가거나 해맞이를 위해 떠날 채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8cm가 더 오겠습니다. 이 지역에선 내일 해맞이 관측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선명한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는 강릉에서 7시 40분에, 서울에서 7시 47분에 뜨겠습니다. 일출 시간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강릉은 1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등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활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푸른 용처럼 비상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